요 중세국어 시험 범위 들어가는 사람만 보면 되고, 혹시나 이게 지금 촬영하다가 촬영이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은 너희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보는 사람, 문어 니 말고 니는 책을 보면 되고. 중세국어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중요한 걸 일단 간추려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너네 둘이 교과서 똑같고 연지가 다르긴 한데 내용은 또 똑같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교과서가 쫙 풀어서 설명하고 있거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문들을 내가 지금 띄워서 설명을 할 거야. 일단 몇 가지를 먼저 쌤이 중요한 내용들을 옆에다가 적을게. 너희들도 지금 프린트 받은 거에다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눈에 공부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을 일단 물어볼 테고, 이제 이어적기 방식이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이어적기 방식이 드러나는 부분을 잘 찾아내면은 문제 푸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 그지? 표기 방식 물어볼 때는. 예를 들어 요런 데다, 요런 데다. 그러면 이제 원래의 형태는 여기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을 결합한 형태일 거고, 그지? 요거는 이제 소리 내는 대로 그대로 표기를 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이 앞 음절 끝소리, 뒤 음절 처음에 모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 이응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럴 때 앞 음절 끝소리를 그 다음 음절 첫 소리 이렇게 옮겨서 소리를 내고, 소리 그렇게 나잖아, 그지? 우리가 발음하면 뜨들 이렇게 나잖아. 그대로 적는 방식이 바로 이어적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요거 말고 또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요런 글자들, 그지? 초성에, 글자의 그 음절의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나 혹은 서로 같은 자음들,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자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지어 있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른다고.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 거지. 그치? 이런 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우리 이렇게 다 배운 거잖아.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소리를 어떤 소리로? 된 소리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이제 어두자음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모음 조화 확인할 수 있거든. 모음 조화가 뭐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시험 쳐야 되니까. 그렇지. 모음에 관련된 현상인데, 얘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과 결합하려고 하고, 음성모음은 그 성질이 같은 음성모음과 결합하려는 그러한 성질을 모음조화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모음조화가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지던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음조화가 점점 파괴되고 있고, 현대에 와서는 많이 파괴가 됐겠지. 그지? 그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어떻게 구분하느냐? 밝고 가벼운 소리가 양성이고, 어둡고 무거운 소리가 음성이거든. 그지? 아나 오 같은 이런 소리들은 양성이고, 어나 우 같은 이런 소리들은 음성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퐁당 하면은 좀 가볍고 밝은 느낌, 풍덩 이러면 좀 무겁고 어두운 느낌. 그지? 왜냐면 퐁당에는 오와 아가 있잖아. 풍덩에는 우와 어가 있지. 그지? 그렇게 양성, 음성, 모음 구분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모음 조화를 얘기를 왜 할까? 둘 다 지금 모음이 의도 음성 모음이거든. 의도. 왜 그러냐면, 이 목적격 조사가 지금 우리는 요 을 형태의 하나로만 쓰지만, 이때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거든. 요 을을 쓸 수도 있고, 아래아를 달고 있는 을을 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단 말이에요. 의미의 차이는 없고. 대신에 요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는 그 앞에 있는 음절, 바로 앞에 있는 음절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양성이면 뭘 쓰면 될까? 그렇지. 아래 아가 들어가 있는 양성모음, 아래 아도 아잖아, 그치? 아니까 얘도 양성모음이란 말이야. 이 양성모음을 가지고 있는 목적격 조사 을을 쓰면 되는 거고, 앞에 지금 여기처럼 뜻처럼 음성모음이다, 그 앞에 음절 모음이, 그러면 음성모음을 가지고 있는 조사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뜨들 같은 요 밑줄 친 요 부분은 모음 조화가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됐지?
일단 이어적기 표기 방식, 어두저음군, 모음조화 요 세 가지 여기 다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다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일단 먼저 좀 풀어보자고. 본문 우리 이미 한번 했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잠깐 봤었어. 사실 한글 창제 원리 할 때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서문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너희는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래서 중3 때 공부를 안 하고 놀았으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둔국이라고 적혀 있지만 읽을 때는 우리는 중국이라고 읽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국외음화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국외음화 분명히 시험에서 건드릴 거거든. 국외음화라는 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지. 그치?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으로 소리 나면 그게 국외음화인 거야. 그치?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이 디귿이나 티읕 같은 윗잇몸 혀끝 소리 얘네들이 이 모음을 만났을 때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제각각 소리가 어떻게 지읒, 치읒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시에는 국외음화가 없었단 말이지. 국외음화가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디귿 뒤에 이 모음뿐만 아니라 사실 반모음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음들 뭐 야나, 여나, 요나, 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국외음화를 일으키는 모음이거든. 모음이란 말이야. 여기 지금 유가 있잖아, 그치? 지금 우리한테 둔국은 굉장히 어색하잖아. 근데 요걸 국외음으로 딱 바꾸면 중국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외음화에 자연스럽거든, 익숙하거든. 국외음화가 안 돼 있으면 익숙하지 않단 말이지. 그치? 말하지 마라. 오디오 섞인다 지금.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느냐? 또 뭘 우리가 봐야 되느냐? 왜 가운데 중 나라 국인데 우리는 이걸 중국이라고 하는데 왜 둔국이라고 적으냐는 말이야. 지금과 표기 방식, 한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달랐기 때문인 거지. 사실 가운데 요 중이라는 소리는 한자를 만든 중국 사람들이 정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 중 나라국 적어놓고 중국이라고 읽잖아, 그지? 중국이라고 읽으면 중국 사람들은 실제로 한자를 이용하는 중국 사람들은 그게 뭐야? 이런단 말이지. 그 사람들은 이 한자를 그렇게 발음하지 않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소리 낼 때 발음하는 그 소리, 그 소리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표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소리 그걸 듣고 우리가 그걸 듣고 이 한자의 음을 그대로 따라 적으려고 노력한 거지. 이해되나? 이거는 우리가 정한 음이고 중국 사람들은 몰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놓고 뭐 쥐잉 우리 지금 뭐 중고 이렇게 발음한다고 우리 들어서 알고 있잖아, 그렇지? 중고 이런 걸 우리가 귀익 이런 소리를 그 당시에 들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그 중국어 발음 한자음에 대한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려고 했다. 그런 표기 방식을 동국정음식 표기라고 한다. 이게 동국정음식 표기의 한 가지 첫 번째고, 첫 번째는 중국어 원음을 그대로 표기하고자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종성이에요. 받침. 지금 위에 보면 제목에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세종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한글 창제한 그 왕의 이름이 나중에 우리가 세종이라고 정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밑에 이응이 붙어 있단 말이지, 그지? 우리 이거 읽을 때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는데 적혀 있기로는 생종, 엉쟁만 이렇게 적혀 있어, 그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받침이 없는 한자어들이 있어. 우리가 정한 그 한자어가 그 한자의 소리가 받침이 없게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소리가 없는 이응을 받쳐서 종성을 채워줘. 중국어 원음들은 대부분 다 받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따라가 주는 거야. 이게 동국정음식 표기의 두 번째. 받침이 없는 글자는 소리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이응을 채워준다. 이응 소리를 채워 표기해준다. 요거는 한자에 대한 얘기돼. 한자어들. 이런 지금 우리말들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알겠죠? 뭐 우리말들의 종국정식 표를 적으면 밑에 이응 다 적을 거예요.
밑에 받침 없는 것들.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한자만. 한자. 너희들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자어가 적혀 있는 것들 중에 받침이 없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보면. 그지? 이거 위하여 할 때 그 할 위자인데 밑에 여기도 위 밑에 이응 적어놨지.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윙이라고 읽으면 되겠나 안 돼? 윙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제목도 생종 엉쟁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이제 동국 정식 표기에 소리 없는 이응을 채워 넣었다는 걸 아니까. 그지? 세종, 어제, 훈민정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여기 이제 동국 정식 표기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 막 지금 정음 같은 것도, 제 같은 것도, 그지? 셰 같은 것도. 우리는 그냥 세상 새 이렇게 읽은 우리가 정한 음인 거지. 중국 사람들 이렇게 안 읽고 셰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그걸 최대한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 받침 소리가 없으니까 우리 또 받침을 채워 준 거고. 그지? 이런 걸 동국 정식 표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었는데 중간중간 여기 점이 있지. 그렇지? 한 개 찍힌 것도 있고 두 개 찍힌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한 개 찍힌 것도 있고 그렇다.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방점이라고 한다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왔다 갔다 좀 막 적더라도 너희들이 알아서 잘 순서대로 잘 필기를 잘 해내. 알겠죠? 방점은 뭘 하는 거냐면 성조를 표시하는 거야. 번호도 너희들이 알아서 좀 달아내. 성조라는 게 억양이거든. 음의 높낮인 거야. 그 글자를 발음하는 그 억양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걸 방점으로 했다는 거지. 성조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방점을 썼다는 거야. 방점은 글자 왼쪽에 찍고,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는데, 평성, 그 다음에 거성, 그 다음에 상성,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면 돼. 평성은 점이 없어. 거성은 한 개고, 상성은 두 개야. 평성은 평평한 소리, 낮은 소리를 말해.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처음에는 낮았다가 뒤로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소리. 이걸 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앞에 지금 나란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읽어보면 어떻게 읽거든? 나는 점이 없으니까 평성이야. 그럼 나 이렇게 낮게 읽으면 돼. 랏은 한 개 있으니까 거성이지. 높지? 그러면 나랏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말은 상성이야. 그치? 나랏 말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이해되나? 당신이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요걸 되게 능숙하게 빠르게 읽어버리잖아? 그럼 중국어처럼 틀려. 지금 중국어엔 지금도 성조가 있지. 지금 우리 현대국어엔 성조가 없지. 그치? 빨리 들어왔나? 빨리 앉아라. 지금 촬영 중이다, 태근아. 네가 지금 중간에 방해를 한 거야. 내가 유튜브 편집기로 이 부분을 자르려. 내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금 현대국어에는 성조가 없지. 여기서 딱 자르려. 그 다음에서 이어가면 되거든. 편집기 사용하는 게 간편하더라고. 별 기능은 없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자르고 끝에 자르고 뭐 가면서 이렇게 끌어가고 이런 거 자를 수 있고. 웬만하면 그냥 놔둘라고. 어차피 우리밖에 안 보니까. 그치? 여기 방점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방점이 사라져. 방점은 사라지고 별로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방점 중에 우리가 하나는 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상성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상성. 이 낮다가 높게 소리가 억양이 바뀌는 이 상성은 현대국어로 나중에 가면 이게 장음으로 남거든. 장음으로. 생각해보면 봐봐. 우리가 이 음운 배울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그치? 그냥 짧게 발음하는 눈 있고 길게 발음하는 눈이 있단 말이야. 그치? 길게 발음하는 눈은 저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에 그 눈이잖아. 요거 길게 소리 내는 이 장음이 이 이전에는 상성이었던 단어들이었지. 그 이전에는 이게 길게 발음 안 하고 눈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음이어를 구별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야. 나름 방점이, 억양이. 근데 예전에는 그걸 음의 높낮이로 동음이어를 구분했고 지금은 음의 길이로 짧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느냐로 동음이어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지. 그치? 정리하면 상성이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남아있다. 됐지? 나올 수 있지? 그렇게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안 되거든. 기본적인 내용쯤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야기를 안 했더라도 뭐 내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내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시옷. 우리는 뭐 나라 이렇게 쓴단 말이야. 시옷 받침 안 쓰잖아, 그지? 지금 쓰는 단어와 모양이 똑같지? 우리나라 할 때 그 나라잖아. 여기 시옷이 적혀 있는데, 이 시옷은 뭐냐면 조사야. 어떤 조사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라는 말은 무엇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는 나라의 말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얘도 지금 이어서 기대어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원래는 어떻게 됐겠노? 말, 씀, 뒤에 주격조사, 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이걸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으니까 아음절 끝소리를 그 다음 음절로 비어있는 여기다가 옮겨서 발음하면서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어 적기 방식이라.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연철이라고 부르는 거. 연속해서 적는다는 얘기야. 이어서.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또 뭐를 한 가지 알아야 되느냐. 사실 요 한 두 줄 정도 가면 중세국어 문법적 특징을 다 해. 그 밑에부터는 그것들이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요 지금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소학원에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하는 거라. 우리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런 것들도 처음에 여기 요쯤에서 배운 내용들로 다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야.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게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히읗을 원래 가지고 있던 애야. 이건 뭐라 부른다고?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치? 뭐 히읗 받침체언, 히읗 종성체언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 종성체언이라고 하는데, 이 히읗 종성체언은 혼자 있을 때는 그 히읗을 숨기고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다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다른 말이 딱 결합을 하면 그 히읗이 튀어나온다고, 그렇지? 근데 나라는 히읗 종성체언이야. 근데 뒤에 뭐가 결합했냐면 지금 시옷이 결합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히읗이 튀어나와서 어디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얘는 생략해. 여기서는 생략된 거야. 다른 데서는 지금 생략 안 된 게 없지 싶은데 히읗 종성체언이 얘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할게. 혼자 있을 때는 히읗을 숨기고 있다가 뒤에 어떤 말이 결합할 때, 보통 조사가 결합하겠지, 체언이니까. 그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면 히읗이 툭 튀어나와. 그 다음에 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면 그 자음과 줄어가지고 거센 소리로 바뀌고, 이런 모습 우리 확인한 적이 있잖아. 이제 뭐 예를 들면 뇌 이런 것도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뇌 이런 것도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뒤에 주격조사 이 이렇게 붙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노? 히읗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적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뇌 뒤에 과 이렇게 왔다. 우리 이거 춘망에서 본 적 있지? 그치? 두부의 춘망에서 확인한 적 있잖아. 뇌과라는 거 우리 봤었잖아. 그치? 여기 이제 히읗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요 히읗이 나와서 요 히읗이랑 기억이 줄어가지고 거센 소리 키읔으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난다. 뭐 도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으면 뇌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거센 소리로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해야 될 게, 아직 지금 법은 제대로 몇 번 읽지도 못했는데 한 줄도 다 못 읽었는데 내용들이 많지.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의미를 쓰면 여기다가 쓸게. 의미 변화를 좀 다뤄봐야 되거든.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중세 때 쓰던 단어의 의미가 지금 현대에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따지자는 거야. 현대는 어떻게 됐느냐를. 이걸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거든.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할 때는 의미 이동이라고 하고, 의미가 중세 때보다 그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축소, 의미가 중세 때보다 현대에 오면서 더욱 늘어났다, 그 범위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확대, 이렇게 하면 된다. 저기에 말씀 가지고 지금 내가 의미 변화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때 당시에 말씀은 그냥 말이야, 말. 높임의 의미가 없는 그냥 말인 거지. 높임의 의미가 없어.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말씀하면 말을 높이는 의미로 쓰잖아. 그치?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된 걸까? 그치, 의미가 줄어든 거지.
원래 중세 때 쓰던 말씀이라는 단어의 의미 범위는 말 전체였는데, 뭐 높이든 낮추든 상관없이 말 전체였는데, 말씀이란 단어가 현대국에서 말씀은 그 중에서 높임의 의미로만 쓰니까, 그지? 의미 범위가 줄어든 거잖아. 그지? 얘는 의미 축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요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도 있어. 관형격 조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관형격 조사 이쪽으로 뺄게. 연신의 그 교과서 보니까 관형격 조사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더 자세히 들어가진 않아. 요 형태가 있고 아래아를 달고 있는 형태가 있고 시옷인 형태가 있거든. 요 3가지를 골라 쓴단 말이지. 요 3가지를.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웬간해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요 시옷은 무정명사에 사용해. 간단하게 쌤이 설명할게. 얘네들은 유정명사에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거지.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산! 여기 있던 뇌 같은 거 있지. 뭐 나라! 이런 것들은 감정이 없는 명사잖아. 걔는 무정명사니까 나라 같은데 관형조사를 시옷을 쓴 거야. 무정명사니까. 근데 무정명사 말고 유정명사 중에서 시옷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유정명사인데 높임의 대상일 때, 뭐 부모, 할아버지, 뭐 임금, 예를 들어 임금의 뜻이다. 물론 이렇게 안 썼겠지. 이렇게 썼겠지. 님금의 뜻, 이렇게 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 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격 조사를 쓰고 싶다. 그럼 뭘 써야 될까? 시옷을 써야지. 여기다 시옷을 이렇게 붙여 쓴다고. 왜? 임금은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유정명사긴 하지만 높여야 할 대상일 때는 이 시옷을 쓴다. 됐지? 나머지 유정명사들, 뭐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높임의 의미가 필요 없을 때, 내가 높이는 대상이 아닐 때, 유정명사는 다 이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 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골랐으면 되겠노? 모음 조화에 따라 골랐으면 되는 거지. 조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중에 선택할 때에는 항상 첫 번째 기준으로 모음 조화를 떠올리면 돼. 알겠지? 아래아가 붙어 있는 얘는 앞음절 모음이 양성일 때 얘 쓰면 되는 거고, 앞음절 모음이 음성이다 그러면 얘를 골랐으면 되는 거지. 됐나? 요까지 이제 학교에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교과서에는 이까지는 안 가거든. 그냥 나란 말씀이 할 때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다, 뭐 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격 조사다,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다고 교과서에. 영박 교과서에는 그런 거 없고, 먹은 교과서나 똑같잖아.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나라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를 무시해서 띄어쓰기를 다 해주고 있어. 오늘 띄어쓰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띄어쓰기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때는 띄어쓰기가 있다 없다. 띄어쓰기 없어. 띄어쓰기 없다. 그리고 이게 가로적기도 아니야. 세로적기야. 우리 책에 보면은, 교과서에 보면 그 사진이 있단 말이지. 원문 책 그대로 찍어놓은 사진. 세로로 이렇게 막 적어놨다. 띄어쓰기도 없이. 중기계 달아. 요 애는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나?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렇지? 이 애가 지금은 현대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로만 쓰이지만, 뭐 학교에서 학교에 간다, 뭐 집에 간다 이러면서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데, 이때는 부사격 조사 말고도 같은 부사격 조사긴 한데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어.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는 뭐 와나 과 같은 거지. 나는 너와 달라 할 때 이 와 같은 거,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 이때는 애가 그런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다. 중국과 달라서, 달라 같은 것도 지금 우리 달라라고 하는데 달아라고 되어 있어. 끄집어내볼게. 다르다에서 온 말이야. 뒤에 어미 아가 붙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현대국어다 그러면 우린 달라 이렇게 활용형을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근데 지금 중세국어 형태에서는 달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차이는 리을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치? 근데 어느 게 더 발음하기 쉬워? 어느 게 더 발음하기 쉽노? 달라가 발음하기 더 쉬워. 그치? 우리 그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형태가 아니었어. 리을이 없는 형태였어.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리을, 이응, 활용 뭐 이렇게 이름은 붙여놨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얘는 뭐 리을, 활용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놨다. 활용 형태가 현대국어와 중세국어가 그 활용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 이것 이상의 의미는 없고, 알겠지? 그러니까 중세국어 파트 이 문법 단원을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가장 이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면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와 어떤 점이 다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어떤 점이 다르냐. 관형격 조사로 지금 시어도 안 쓰는데 얘는 쓰고, 맞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어 적지 않고 끊어 적는데 얘는 이어 적고, 지금은 국외음화 현상이 있어서 그 국외음화대로 발음을 하고, 이때는 국외음화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이 현대국어에 우리에 맞는 한자음을 정해놔서 그걸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중국어 원음을 그대로 적었고, 이게 이제 계속 다른 점이라는 거지. 그치? 이때 당시에 N은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격사로 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활용 형태도 지금과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그걸 이해하는 거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 할 때 요 이응이 소리 없는 이응이제. 이 화면 좀 키워보면 이응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응이 달려있는 애들은 옛 이응이야.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긴 이응. 이것도 보면 여기에 있는 이응이랑 세종 할 때 여기 있는 이응이랑 달라. 이런 데 있는 이응은 그냥 이응, 소리 없는 이응. 얘는 옛 이응,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 문자와 지금 쓰는 조사 형태가 조금 다르지, 그지? 문자와 서르, 우리는 지금 이게 서로라고 하는데, 맞지? 서르 발음하기 어렵거든. 그지? 서로가 굳이 발음하기 편하잖아. 물불풀 발음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물불풀로 발음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평순 모음을 원순 모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원순 모음화라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데 이때 당시에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기 전이라서 평순 모음을 그대로 사용하던 때인 거지. 이 힘든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을 때, 이런 데 보면 아직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던 시기였구나,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사마띠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 요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요 밑에 가면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요 밑에다가 써볼게. 기본형이 뭐냐 하면, 얘가 일단 뭐 통하다 이런 뜻이야. 의미는 통하다의 의미고, 기본형은 사맛하고 밑에 받침이 치읓이야. 사맞다가 기본형이야. 사맞다, 통하다 이 뜻인 거지. 사맞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받침이 다르잖아. 그치? 받침이 다르지? 지금 여기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 거냐 하면, 얘가 기본형이니까 어간은 여기까지라고. 사맛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맛, 어간 뒤에 D 이렇게. 여기 지금 구개음화 안 돼 있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쓰는 지라는 어미겠지. 구개음으로 바꾸면 우리한테 익숙한 게 나오는 거지. 그치? 통하지 않아서 이런 뜻이란 말이야. 통하지 아니할세.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않아서. 그럼 받침이 왜 바뀌었을까?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기본형에 있던 치읓 받침을 시옷으로 바꿨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종성법이라는 게 있었거든. 우리 다 배운 거지, 그지? 다 배웠잖아. 그치? 나랑 다 했잖아. 처음에 종성법은 따로 정하지 않아서 종성에 사용하는 자음은, 글자는, 문자는 초성에 쓰려고 만들었던 그 자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라. 종성, 부용, 초성, 뭐 종성, 가용, 초성 이래가지고 그냥 초성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음을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러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뭐 치읓이든 시옷이든 디귿이든 종성에 들어갔을 땐 발음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치? 예를 들어 뭐 가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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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별 차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적어도 소리는 다 똑같단 말이지. 표기상에 혼란이 생기는 거지. 나는 머리에 쓰는 갓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적는단 말이지. 소리가 똑같으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물론 그 당시에 쓰는 사람, 이 언어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갓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 알지. 아는데 불필요하다는 거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종성법을 정했어. 어떻게? 8개만 쓰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여기 8개만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치읓 있나 없나? 치읓 없잖아. 그렇지? 사맞다의 기본형의 어간 끝소리는 치읓이었는데 얘를 못 쓰는 거야. 팔종성법에 적용을 받아서 치읓을 못 쓰는 거지. 그럼 치읓이랑 가장 비슷한 소리로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서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옷으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사마띠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어볼 수 있는 요소가 일단 첫 번째는 종성법 물어볼 수 있어. 팔종성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이 쓰이고 있다. 아래아 보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맞지? 맞잖아. D 그대로 있잖아. 그치?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성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맞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든다. 됐나? 아니할세. 아니하기 때문에. 안아서 뭐 이런 의미야. 이제 첫 줄 했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왜 통하지 않겠노? 이 당시에도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을 했어. 말을. 뭐 조선시대 사람들은 문자가 없다고 해서 막 중국어를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었던 거지. 근데 중국어의 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와서 쓰니 말은 한국말로 하고 문자는 중국 문자를 쓰니 이게 잘 통하겠나? 잘 안 통하지. 중국어에 잘 맞게 만들어 놓은 문자가 한자인데 중국어와 한자가 잘 통하고 그지? 한국어와 한자는 잘 안 통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서 우리말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한번 지울 테니까 한번 지우고 두 번째 줄부터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좀 확인하면서 여기저기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면서 보면 돼.